4분 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네.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문수 후보님 군 가산제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죠. 가산제를 과거와는 가산점을-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고. 네. 그 위헌 판결 난 건 아시죠?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젊은 시절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이든 승진이든 뭐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죠. 지원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거, 군 호봉 가산제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헌법이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다른 때보다 훨씬 공세적인 여성들을 것 같아요.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뭐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 시간 27초 남았는데요. 예, 먼저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 다음 날 파리바게뜨 SPC 삼립 시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후보님,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자,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업체와 아주 중소기업하고 다른데 이건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네. 무조건 처벌한다. 아마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벌받아서 기업을 김문수 하겠습니다. 후보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 중앙회 조창 강연 축사에서 뭔가 잡아왔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재개정한다고 혼난다. 그랬습니다. 네. 폐지라는 것은 폐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다른 부분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 네. 자체가 제가 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야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까지의 산업체의 현실이 계속된 거예요.
살인 사건 제대로 나도 책임을 살인 묻지 사건 않으니까 예방법이 필요하지. 예방이 됩니까? 그렇죠. 살인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산업재해 처벌하지 않겠다. 회장이나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조치 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자, 권영국 우리 네, 제가 며칠 후보보다는 전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제가 며칠 왜냐하면, 전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온 잉글랜드. 근데 그 영정 속에 얼굴 맵다 매워. 예. 공장 압박. 아직도 참 젊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맵다 정말 매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일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막기 위한 법을 개폐하니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김문수 후보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리고- 상당히 좀 묻히네요. 제가 좀 지금 말씀. 됐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이 저기-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네, 짧게 질문하시고 가까운 질문을 일인데 조금 많이 하고 네, 그 와중에 듣고 싶으면 SPC 본인의 노동자가 시간을 양보하셔도 돌아가셨잖아요.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예, 생각하면 지난해 김문수 연말 후보가 그 여기에 대해서 신사동 공부도 하고 입장도 좀 빌라집 바꾸고 와야 돼요. 아유, 좋아서 50대 네. 남성이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생활고로 민감도가 아예 알고 없는 계실 겁니다. 네. 공과금과 주택관리비를 수개월 내지 못했던 고인은 주민센터에 긴급 복지 지원을 2차례 요청을 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이 소진됐다라는 다름 답변만 아니네. 들었습니다. 독서실 받네, 독서실. 2달 뒤에 이 발언권을 남성은 많이 못 얻다 보니까. 힘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배후에는 부자들에게 87조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산심사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복구해야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지금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20초 남았는데 계속 쓰시겠습니까? 제가- 네, 그러면 손 드신 김문수 후보부터 먼저 발언 네. 기회. 제가 뺏겼어. 앵커가 저는 분석이 무시하네. 경기도지사를 할 때 청렴 영생 원래 시간도 부패 많으면서 집사 줄법도 제가 하고. 이 맞아요. 말을 계속 독서실 공무원들 묻으니까 청렴도를 그 끌어올리기 자료를 위해서 또 노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서 됩니다.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 마지막 굉장히 3년 샌드백이네요. 동안 네. 계속 약속에서 1등을 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얻어 타지고 있습니다. 샌드백. 지금 그동안에 그래서 맷집 좋은 좋습니다. 2등의 왜냐면은 2등급의 경기도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청렴도가 맞아도 잘 아픈지 몰라요. 아니라 아이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서정국이 와도 저보단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성남시 정국이 뭐 하나? 그런데 아니 그 그래도 뭐 법인카드 특정적으로 화내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러네. 태도 점수는 좀 높게 드립니다. 네. 태도 괜찮아요. 법인카드를 저 정도면 가지고 괜찮아 태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사적인 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가지, 많거든요, 사실. 뭐 개인이 뭐 일제 샴푸를 사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샴푸 얘기 다음에 뭐 초밥 얘기 또 그런, 하겠지 진짜. 일이 예산이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그 경기도 관계자가 자 재판을 받고 지금 유죄를 받고 나무위키 다 긁고 그것도 오셨나 더구나 보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저게 이제 안 그거는 통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재명 이게 후보 본인이 만약 시정잡배 그것을 안 토론회도 갖추고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 후보 어마어마하게 토론회인데 저런 주제를 갖고 던져서 저런 식으로 온 시간 낭비해가면서 윗물이 말고 국민들 앞에서 아랫물이 이야기를 말고 해야 되는 참 부끄럽다는 윗물이 이렇게 생각이 탁하고 부정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거든요, 저게.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에 방탄 침 뱉기인데 그걸 모르니까 참 하고 방탄 안타깝네요. 촉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방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좋을 겁니다. 지금 차라리 저렇게 가는 게 들어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재판에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유죄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렇고 네, 김문수 후보 발언 시간 초과돼서 마이크가 밀렸어요. 자동으로 음소거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7초 남았는데 마저 답변하시겠습니다. 7초. 네. 자, 여유 그럼 여유. 이준석 후보에게 발언 기회 넘깁니다. 7초를 그럼 이준석한테 준 거예요? 저희가 사회 갈등 아, 본인 이야기하고 마지막 있는데요. 10초만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중에 우려를 살 만한 지점들이 혼자서 해야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장현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라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감론을 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종합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학교를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락카치를 해가지고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매번 등장해서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옹호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제 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3분과 보좌진 1분이 이준석이 왜 거기에 오겠느냐, 이준석이 동덕여대 왜 방문하게 허용해줬느냐 라면서 동덕여대를 다그치고, 그래서 동덕여대 측에서 결국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전장현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 여기서 법 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이제 질문 토론에 답변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하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답할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한다고. 그 시간은 지금 이거는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 잘했네. 예, 예. 민주노동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야 될 인간이에요. 저 사람은 정치할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게, 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여성들, 노인들 이렇게 그 종합 세트. 폄하를 하잖아요. 자,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어필한다는 것이 사회적 속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사회 결정을 해석하고 약자들에 대한 이 측은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디슨의 공화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90%는 적당히 먹어도 살지만 10%는 요걸 못 쟁취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0%의 의견밖에 안 되지만 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된다. 왜? 약자고. 이 사람들은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죽거든. 그 기본적인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원래 보수가 공화주의인데 그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들. 저도 하나만 보태면 우리 헌법 34조를 읽어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항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우리 헌법 34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 여성, 장애인 다 나오거든요. 저는 불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 한두 번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매번 밥만 먹고 양치질하고 와서 매일 저 얘기만 떠들어대면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이라도 경찰 간부 시험이 있거든요. 봐서 그냥 경찰을 하세요. 그냥 그 지난만하게. 아니 국회의원은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지,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불법까지 뛰어넘으면서 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입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장현 문제 비판합니다. 그럼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지를 먼저 제출하세요. 없어요. 여성에 대해서도 제출하세요. 없어요. 최저임금이라는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에서 노인들 지하철 좀 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자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아니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요 빈곤층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베네핏을 누립니다. 사회적 비용이 줄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단선적이야. 그냥 위법했어. 그러면 검찰총장 하세요. 심우정 후임으로 검찰총장 딱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일만 하는 게 저는 틀렸다. 지적하는 일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은 아니다. 검찰총장을 시험 봐서 해라. 그 얘기를 보내주고 싶네요. OECD 말씀하셨는데 이거 권영구 후보님 혼내야 될 것 같은데. 차등하는 데를 있느냐고. 네, 권영구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유대했다고. 캐나다 얘기하고 있고. 왜 가르치게 합니까? 네,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자, 혼났네. 이재명 미국으로 후보 추방해야 돼, 6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검찰총장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위법한 걸 잘 잡으라 그러면 네. 되죠. 그러게요. 네. 김문수 경감 후보님. 시험 보세요. 경감.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대답 안 네. 해버리는 거는 상당히. 두 분 다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이준석 후보 7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권영구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냥 캐나다의 TFWP 프로그램도 말씀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산업연수생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LO 컨벤션에 시간 지키고 네, 끝났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은 그러니까 정치인의 여기까지 기본을 있고요. 묻는 맞아요, 이제 두 맞아요. 번째,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니, 배려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 장애인 정책이나 여성 정책 또 노인 정책에 대해서 좀 법안이나 내면서 네네. 저 지적하면 저는 그나마 양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일은 안 하고 손은 안 키우고 이제 이상한 일만 하고 문제, 다니니까 저 배지의 주도권 무게가 얼마나 토론으로 아깝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듣고 이후에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연금 의료 우리 사회가 무조건 저출생, 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자,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1분 30초 순서에 의해서 권영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매우 좀 혼란스럽긴 하죠.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돌봄, 무상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복무 전 기간을 연금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입니다.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 낼 것이냐, 소득 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지난했습니다.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 대체율을 놓고 50%냐 43이냐를 놓고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낮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료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또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의대 정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 공약 들어봤고요. 자,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에서도 후보들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에게 이준석은 6분 우리 30초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돼야 될 사람. 발언을 하실 사람이라는 때 게 반드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2명 같이 지탱하고 이상의 사는 거잖아요. 후보에게 질문을 연금 하셔야 문제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낸만큼 상대 받자라는 게 후보에게는 이준석 이야기 시간을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연금을 들어요? 보장해 주셔야 저축 장기 저축 들면 되지. 연금을 해가지고 사회적 공동체를 부양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빨리 정치권에서는 퇴출이 무조건 돼야죠.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겠다. 그것보다는 일단 부부 감액 부분부터 좀 원상복구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작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고액이 67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40만 원 인상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기초연금이 7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 맞는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 실제로 지금 30몇만 원, 40만 원 못 미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재정 여건이 그걸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초부유세를 한번 해보니까 조금만 올리면 그 22조, 20몇 조 정도가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생계의료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이 구조를 바로잡아서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그 배제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 역시 사실은 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소득이나 다른 게 뭐 있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는,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이 일단 네. 예,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지나면 신규 취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점도 역시 뭐 틀린 주장은 아니신데 이게 지금은 현재 정년 문제, 그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바람직하긴 한데요. 네, 계속 네.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현실의 지금은 문제죠. 네. 이재명입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일단 네.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아직 3분 9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한국 후보가 한 명 후보한테만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셨어요. 네. 묻겠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네네. 진보정당은 진보적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하는 묻겠습니다. 거고 계엄으로 민주당은 나라망치고 점진적인 내란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밀어붙이고 거고 우리 이게 사실은 내란으로 진보정당과 국민건강 민주당처럼 중도적인 정당, 윤석열 정부의 중도 진보의 의회에서 하나의 2,000명 협업 작품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올바른 무료 방향이다. 대란으로 보기 좋네요.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료 네, 갈등 됐습니다. 문제로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 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 대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사도 함께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부만 계속하고 공공병원, 있어요. 공공의대, 그렇지. 지역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공익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니면 전부 의료 대란 해법을 현에 취임 100일 이내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네. 후보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주 짧게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까? 네. 뭐 저희도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께 드디어. 묻겠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이제 이준석. 이제 쭉 그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동안 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겨 있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공공병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계급 우선 저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시려면요. 혐오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네네. 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주로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 주로 이대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남의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할 때 자. 느낌적 느낌으로 넌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그래서 아까-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네, 얘기로 제가 비난해 주로 하고 주십시오. 있습니다. 자, 예. 묻는 것 답변하세요. 그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요. 네네. 공공의료가 제가 성남시 의료원도 다녀왔지만 네네. 저는 과연 이것이 그럼 어떤 형태로 동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성남시 의료원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거의 운영이 네, 불가능할 거기까지. 정도 30초 거기까지. 보장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한 것인데 무조건 공공자만 붙으면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 봅니다. 네, 권영구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님 이준석 후보 여쭤보고 주도권 싶은데요. 갑니다.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이 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요즘 결국 건강보험료가 계속 이제 시작도 정도 이준석이죠. 재정이고요. 시작도 이재명이죠. 추기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본인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30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뭐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오늘은 100조에서 극단적인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의료 쇼핑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뭐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죠.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공조논법이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검찰 저는 검찰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용태돈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잠깐만, 한번 시간-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게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면. 얘기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버렸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토론이라는 게 어디 지연 말단적인 거 끌고 와가지고 자기 상황이 억지로 이기려고 다르구나. 하는 이게 대화는 못된 습성이에요, 저 뭐.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이완 하죠. 의원이 정말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좋아요.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교육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할 테고 지금 본인이 15조를 제시했다가 정도는 그 상황일 15조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스를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자기도 얘기해도 공부했거든. 지금 말씀하신 자기 계획에 지금 상황이거든. 지출해야 되는 넘어서 비용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공부를 이미 같이 좀 적자 했으면 상태이기 좋겠어요. 때문에 혼자 밖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떠도니까.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공조논법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리는 제 경우도 질문인데 있겠죠. 제 주도권 아니, 이제 질문인데 왜?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아니, 질문하셨던 점 예, 근데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왜?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좀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예.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주도권 토론을 일단 두 명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2명 이상.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사실 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김문수는 그냥 이게 몰라 아예. 예, 몰라. 보험에 대해서는 둘이 그냥 요즘 한잔 하고 낭비적인 오는 거예요, 요소가 따뜻한 특히 차 한 잔 마시고. 과잉 진료, 뭐 이렇게 의료 쇼핑이라고 아니, 마실. 과잉 진료, 중복 이제 진료, 반이라도 또 진료 공부해줘야 이런 것도 되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외국인 옆에서 특히 컨닝했어.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는데 본인의 그 대안이 방법을 지적한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네. 시간 종료. 끝났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네,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삭제를 계속하고 있군요. 좀 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런 점을 제가 알려줘야 돼요. 기회를 어릴 먼저 때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은 이재명 어떻게 후보인가요?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어떤 아니면 겁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알겠습니다. 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몇 밥. 네. 뭐 재밌는 이야기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은 몇 끼 드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살짝 저희가 지금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예, 버퍼링이 걸려서 저희 참 정비 중인데요.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몇 끼 드시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살짝 지금 버퍼링이 걸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여러 이제 좀 그 오류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특별히 장비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좀 불편함을 드렸다면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양쪽 다 지금 함께 보기 심하네요. 하고 있는데 버퍼링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준석이 성매매 의혹돼서 수사받았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선 토론에서는 다루어야 될 주제가 아니다라고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 걸 그냥 서스럼 없이 꺼내는 거야. 이거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인간적인 품격과 성숙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송이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나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이다. 뭐지? 버퍼링이 심하게 좀 걸려가지고 일단 좀 아까 제가 지켜보죠. 이야기하다 말했는데 이뇨한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도덕이 없다도 얘기를 했었죠. 도덕이 없다. 예, 맞아요. 아이고 이게 이제 정치인의 첫 번째 마음이 남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거든. 타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늘 갈라치고 약자들은 법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어기면 아주 강력하게 짓밟아야 되고 이 히틀러 사고예요. 히틀러 사고.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는 정치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와이파이 자체가 나갔네.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시? 먼저 한번 우리는 해보죠. 나가는데 우리가 저 방송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죠. 근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앞으로 낼 사람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그 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갈라치기 공격이 나왔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궤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네, 입법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다수라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한다 해서 그게 말씀 옳은 게 되는 게 들었어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예,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면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은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서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연대의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연금이 불가능하죠. 의견 한번 말씀 주시죠. 하나는 진짜 좋네. 자동 조동 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가 이것은 토론 태도나 자세는 뭐 딱히 흠잡을 게 젊은 세대들이 내용 숙지가 안 되는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내기만 되고 나중에 빈깡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준석 가장 후보는 내용과 토론 둘 다 최악으로, 둘 다 빵.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네.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되게 OECD 평균 18% 아닙니까? 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회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준석이 김문수 노무현 후보 대통령 무덤 가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가짜 눈물 흘리지 저는 이제 말고 퇴직 노무현 이회창 때 했던 두 사람의 토론 태도나 좀 배웠어요. 아, 그거 좋은 그거 말씀입니다. 못 배워요. 이것은 배우는 것도 의무화할 능력이고 학급 필요가 능력이라 못 배워.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저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요거는 이제 준비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용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그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는 거 다 이런 듣긴 해야 것들을 되겠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여기에 학습해 온 거를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권영국 들고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권영국에게 갑니다. 일단은 뭐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소득 대체율의 일정한 그 제한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지금 이제 정년이 60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 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저 예. 시간이 이제 짧아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에 그런 거 자를 때도 이재명 확실히 후보가 어떤 말씀드린 태도와 예의가 있죠. 기본 예의는 있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정리하면 영천시 인구면 저희 고향이에요. 의료 이준석 후보만 없으면 토론이 너무 잘 되지. 그렇죠. 세 명은. 토론이 너무 잘 돼요. 토론의 방해자. 우리 사회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부산대병원의 뭐라고 합니까? 권역 질서를 깨는 사람이 어그로 이준석이에요. 회방꾼. 어그로 회방꾼이에요. 어그로 회방꾼.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옛날 오셔서 사람. 네. 굉장히 자, 지금 이제 지적은 김문수 후보가 그 사람 또 이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테러를 당했는데 헬기 타고 온 거를 또 언급을 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또 본인이 또 만든 빌드업하면서 또 방탄유리 성남의료원 또 있어요. 많이 보이는 숫자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태도는 자신의 참 좋은데 최대 내용이 지적이라고 빵점이에요. 하는 성남의료원도 국민의 하고 실력이야. 서울대 질문을 저런 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봤을 부분에 때. 대해서 국민들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 여유 있어요. 우선은 그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런데 첫째는 그럼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거기 오면 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그 굉장히 아, 중요한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선을 많이 넘어요. 그렇게 볼 이게 지금 내용이 보면은 그대로 진짜 죽을 뻔한 사람한테 했는지. 그 공공의료원인 성남시 의료원에 왜 가지 않냐라고 묻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건지 이게 질문을 아스팔트에 가서 모아왔어. 딱 그 아스팔트 그 유튜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 아니 근데 태도는 좋아요. 태도는 좋아요. 좋고요. 두 번째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잠깐 네. 네. 네, 하십니다.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다친 사람이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한심하다. 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사회 갈등 극복 방안에 대한 분야 토론회를 듣고 있는데 부산에서 헬기 타고 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 사회갈등 전문가 이준석을 데리고 계시는 사회갈등 통합 많은 토론을 하고 있어요. 분들이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후보에 우리 맞지 여기서 않는 내용 수준이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옹호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그런 그러면 좀 멀쩡했어요.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근데 이후로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부산 지역민들이 만약에 가족들이 느꼈을 가까이서 박탈감이 있다면 대보라고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의료진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고발했다.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이 정도로 부산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 간 걸 가지고 벌써 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지금 사람은 PK가 부산대병원이 격전지거든. 전국 PK의 감정선을 한번 건드려 가족을 보겠다. 찾아서 가는 뭐 이런 하나의 전략적 장깨. 병원 가서 다친 사람 전부 전략적 잔꾀라고 합니다. 서울도 다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치고는 굉장히 꾀라고 우리 하기에는 국민들과 그래도 뭐가 좀 의료진을 있어야 꾀인데 전략이 전혀 없는 지역 맞아요, 명예가 맞아요. 큰 이야기. 포장 부리는 느낌. 본인은 저런 억지에도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답변을 자체가 어떤 게 하는지가 지역을 굉장히 무시하는 중요합니다. 자, 네, 김문수 후보 네 계속 분 후보 모두 질문하다 끝났습니다. 하셨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다음 환자가 주제로 찾아봤잖아. 넘어가겠습니다. 환자가 결정하는 게 요즘 우리가 없어요. 가장 의사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문제는 결정하지. 문제가 환자는 정신이 없어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 자, 기후 위기 날이 가겠습니다. 갈수록 폭염, 혹한 등 극한의 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에너지 정책 포함해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부터. 자,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원자력 이야기 나오겠네요. 예,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1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이 생기면 도롱뇽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어느 스님이 단식 농성을 하시는 바람에 시공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속철 개통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터널은 뚫렸지만 생태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자, 지금 피해를 이준석 줍니다. 후보가 환경 PC주의라는 대통령이 영화 한 편 표현을 보고 썼어요. 감동에서 시작한 환경 PC주의라는 게 자율원전 정치적 올바른 뭐 이런 표현을 PC라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혼자 떠들고 있어. 이거는 근본 생태론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아는 게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결국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공부 많이 이준석 하던데. 정부는 또는 다시 에코시스템. 시작하겠습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저희가 그 여러분들 그 잡음이 혹시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후보자의 말을 다 끊을 수가 없어서 일단 네, 중간중간 다음 저희가 이재명 후보 소리만 발표 불편함이 없게 개입하는 거니까 네. 양해를 좀 전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전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위축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70%씩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R2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아까 국제표준이 되고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 국경세,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 거기는 부가금을 부과한다.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서남해안 중심으로 또는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발전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남 일대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이 부족해서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됩니다. 해당 지역에 데이터 센터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R200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 새로운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김문수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했어요. 그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충격적인 얘기죠.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이 이릅니다. 너희 집 앞에 이 원자력 폭염으로 발전소가 사용이 되는 AI 사용 전기가 아니 들어가서 살아. 김문수 후보 집 앞에다가 원전 짓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쓰자는 것도 핵심이라고 아니에요, 이재명 생각합니다. 후보는. 글로벌 기후 에너지 믹스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약간 다른 후보들 이재명 토론하다가 김문수 후보로 딱 오면 위험하다. 약간 80년대나 90년대로 온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옛날 사람. 그런 느낌. 우리는 옛날 사람. 원전을 중심에 네. 두고 화석 화력과 풍력 네. 같은 재생에너지도 시조세. 시조문수. 시조. 네, 이어서 권영국 후보입니다. 잉글랜드 가겠습니다. 잉글랜드. 여러분,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의 43%를 배출하는 10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가난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지난 3월에 산불로 31명이 희생되고 서울 면적의 1.7배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반지하방에 살던 가족이 죽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 어르신들이 쓰러졌습니다. 겨울 혹한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이주 노동자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저 권영국은 기후 불평등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석탄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녹색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매우 절박합니다. 저 권영국은 매우 과감한 결단으로 기후행동으로 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주도권 토론회로 6분 하나요? 30초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발언권은 먼저 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한테 있습니다. 자, 이준석 갑니다. 이준석. 예, 이재명 후보님 그 지난 또 이재명이에요. 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원전 얘기하는데 중국 원전 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직격타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검조논법. 안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 점과 거기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은 대한민국 원전이 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역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전이 대한민국 원전이 박살내는 날이네. 더 불안하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 점을 고려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LCOE라는 단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 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계속 지금 중국이랑 엮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걸려들어라. 어떤 협력을 그렇지, 계속 걸려들어라.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물리적 저장을 하겠다는 기존의 것인데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조선일보는 밤에 예를 들면 그 자동차 배터리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배터리에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전국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V2G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 다 바꿔야 되는 V2G가 뭔지 아시는 분들 좀 검색 좀 해주세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하는 아무 지장 없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다음에요.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합니다.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쌍방울 얘기를 일단 꺼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에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부동산 업무하셨던 이준석 분입니다. 후보님 예. 45초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자, 주도권 토론회는 2명한테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 관련해 2명 이상.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ESS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좀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SS가 기피 시설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왜 권영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왜 권영국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자동차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장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죠. 네, 시간은 끝났는데 잠시 후에 권영국 후보 제가 봤을 주도권 때는 토론이 있으니까 괴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괴물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토론은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왜 수출하느냐 이야기는 진보 평화주의들이 하는 정치에 하는 이야기예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꾸 부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 황모 씨인지는 뭐 제가 알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김문수 후보님이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이제 원전 비중 올리겠다 그 말씀 같아요. 지금 있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아리백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리백의 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건 뭐 다국적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들은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다시 그동안 다 수리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가동을 시키고
재생에너지 부분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지만 RE100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 이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걸 이미 하겠다는데 그럼 거기 우리 못한다 그러면 수출을 못하는 거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렇지 않은 잠깐만요. 많은 그 내용이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 국경세 말은 들어요. 도를 넘으려면 혼내는 말은 들어. 역시 화석연료를 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매력이 하나는 있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로 만든 거야. 아, 원전을 60%라고. 저분이 지금 그러면 고은 정몽주 선생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같은 영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잠깐만요.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준석보다 나아.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원전 60% 하시겠다면서 또 이 말씀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해가지고 호남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해놨잖아요. 추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조밀하게 고속도로들, 고속 송전망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생산해서 쓰는 거 쓰다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원전 60%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산업 발전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낭비가 없이 소요초로 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또 나왔죠? 어떤 좀 특성마다 질문에 답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김문수 씨. 원자력 부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이 또 건설도 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조력발전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 서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꽤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화 고속도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수 후보님, 뭐 자료 숫자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그 중국과 뭔 관계였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올드하다 편협하다.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 입꼬리 살짝 이쪽 오른쪽 올라가 있어요. 풍력산업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긁혀서.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국내 풍력업체가 5개인데 지난 3년간의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어요. 이 풍력산업 시설 중에서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래요. 중국산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5월 16일 가동한 5번째 신안 풍력단지 이거는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럴 겁니다. 터빈 제가 너무 웃겨야 됐군요. 자,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중국이라는 단어만 좀,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말씀하십시오. 그럴 필요 네. 없고요. 사실 그래서 풍력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가리를 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장비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요 한마디만 예, 우리 박시정 평론가님. 신재생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누군가면 이명박 대통령. 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도 지금- 신재생 열심히 합니다. 제 그럼 이 원자력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미국의 네오콘하고 좋다고 하지.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병 환자들인 이 극우들이 등장하면서 서해안에 원래 보수가 먼저 산업적 차원의 신재생 먼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알았던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준석이나 김문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극우 네오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친중 딱지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나옵니까? 태양광 발전만이 꼭 좋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생 발전도 다양하게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국 이상 많은 선진국들이 이 원자력 발전만이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그 이재명 노인 공경이 좀 필요한 훨씬 시간이기 더 때문에 우리 긍정적이고 김문수 적극적으로 후보님의 말씀도 검토하셔야 경청하고 있고요. 그 다만 이제 재생- 후반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태양광 피로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하면 그런 목소리입니다. 아니, 저는 태양광의 표를 시대 굉장히 높게 좀 중국 줍니다. 전쟁,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자, 이제 이재명 후보 다시 부작용 공격합니다. 하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그 필요성, 그 건설 필요성, 또 SMR이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집중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좀 대책을 밝히. 김문수 후보는 항상 앞에 우리자를 많이 붙여요. 완전히 우리 이재명 후보, 정감이 있잖아요. 정감이죠. 태도 하나만큼 A+. 우리 신인규 변호사, 내용만 F. 우리 이재명 후보.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그리고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뭐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로 원전을 국내에 어딘가에 짓는다면 그 어디 터가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MR 또 이런 것들은 그건 연구해야죠. 우리 그 예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어느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원자력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결국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위험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죠. 석탄 발전은 위험 안 합니까? 위험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위험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안전성의 원전이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러다 또 원자폭탄 또 나와요 이제. 이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아주 부진할 때 그때 원자력이 위험하다 했는데 원자력 혹시 안전연구소라든지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꼭 그걸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가봐야 가보지는 알죠.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실제로 그 처리 후 연료 그 핵폐기물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처리 못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폭발 사고는 안 날 거라고 다 조심했죠. 일본인들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폭발했고 결국은 지금 한반도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현실이다. 근데 잠깐만요. 예.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른 나라의 이 사고가 A+. 많기 때문에 태도 A+. 적극적인 재생에너지로 비중을 올린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 폭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속에 지진이 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로 가보든지 원자력 연구소도 대전에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가시면 표만 보지 말고 원자력 좀 가보셔야지만 거기서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알구나. 그거 뭐 얼마나 고리, 경주 또 울진 예, 그 좀 극단적이시네요. 극단적이시로. 예. 이게 정말 안전하냐,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님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과장- 이준석 후보에게 협공할 기회를 줍니다. 줍니다. 많이 있다고 자, 갑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자, 스루 패스 들어갑니다. 스루 패스.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 하겠다 그러면 기저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아, 근데 정말 이 둘은 대안이라면은 협공을 하는 걸 보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예를 들어 단일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알았는데. 오늘 끝나고 바로 단일화 하자. 일단 이야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문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간 나라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태풍의 경로상에 그냥 아빠와 아들 같아요. 풍력 발전소들이 네.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잘 어울려요, 잘 발전 어울려.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 비용이 돼가지고 우리 산업이 사실 전기요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 받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생에너지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데 여기에 운동권 출신 제가 딱 봐도 많이 그걸 국민의힘 하는데 이중대 역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어떤 비리 영상에 대해서 안 약화되는 좋고 특히 뭔가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다 후보. 끝났어요. 예,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 자, 잉글랜드로 갑니다. 축구의 고장. 건 잉글랜드. 네네.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자,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갑니다.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긁혔어. 하나 묻겠습니다. 자랑했거든.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지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그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국인데요.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아이백과 그리고 CF백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아니, 당 차원은 당 기후 차원이고.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네,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네,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이런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2024년 현재 발전 산업의 46%가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이 발전 산업의 9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국부가 유출되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데 민영화로 당연히 전기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이 50% 이상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소 30% 정도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햇빛 연금이라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공이 주도하느냐 네. 아니면 민간 대조합원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전기력을 결정하는 게 민간이냐 그렇습니다. 대자본이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후난 개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제주 2공항, 세왕금 흑산도 신공항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다. 그리고 가덕도는 무안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246배, 세방금 공항은 610배나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덕도 공항은 이미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건설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정치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전략적 목표 또 지역 소외 또는 정치적 분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공항을 짓는데 네.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게 만드네요, 결국은. 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후대책은 곧 에너지. 권영국 후보가 1차 그렇죠? 토론 때도 그렇고 후보께서는 시간에 대한 원자력 발전 안배나 비중을 후보에 대한 현재 어떤 질문 분배 이걸 굉장히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대 의원님도 보니까. 아 맞아, 그렇습니다. 6개나 더 짓고 맞아. 소형 모듈 원전도 상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여전히 짓지 못해서 원전 안에 폐기물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전 비중 2배 올리면 폐기물 2배는 나올 텐데 신규 핵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높이면서 지역 보상도 높여서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곳은 핀란드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화장실 없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핵 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로봇으로도 처리 못하는 게 핵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네, 이렇게 공약 검증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발언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잘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는 비난이나 비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지금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헌정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충직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유능한 충직한 저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간이 민주주의의 위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한테 김문수를 가면 한 살아온 진짜 사람인데 8, 90년대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사법 독재, 삼권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온갖 지금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입법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바로 총통 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저 김문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권영국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만으로 다 담지 못한 절박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조선 하청 노동자 김영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육아협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 강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오요한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확실히 1차 토론 때도 그랬고 끝으로 2차 이준석 토론 후보 때도 마무리 그랬고 발언. 권영국 후보가 오늘 토론은 어떻게 노동자와 되셨습니까? 관련돼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되기 국가재정을 아무데나 위해서 펑 차별 하는 금지, 노동자에 대한 강조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노무현으로 시작해서 또 노무현을 끝을 내는 이렇게 이준석 엉망을 후보입니다.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모르나?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세상에. 도와주십시오. 좀 증상이 심각하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 아픔도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기회가 2차 TV 생기겠습니다. 토론회가 끝이 중앙선거방송 났고요. 토론회가 주관하는 이제 마지막 3차 토론만 후보자 남겨두게 토론회는 됐는데 5월